자, 이제 우리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할 건데 우리 전 시간에 좀 짧게 했지만 이번 시간에 좀 길게 이어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좀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부분은 비유동에서 꽃이라고 봐도 돼요. 비유동자산의 꽃,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그러니 좀 집중해서 따라오시고, 자, 그렇다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란 뭐냐? 쉽게 말해 가치의 감소분을 어떻게 비용으로 인식을 할지 상각할지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이란 사용 진부화 등으로 인한 가치 감소 현상을 가치 감소분, 즉 감가를 반영한 개념으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일정 기간에 걸쳐 체계적 합리적 방법으로 무엇으로? 비용 동그라미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다. 즉 자산이 어떻게 비용으로 인식이 되는지 자산의 비용화를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건물 예를 들면 건물 우리가 100원 주고 샀는데 얘 몇 년 동안 이용하면서 건물의 가치가 녹슬고 오래되고 노후되고 해서 이 가치 감소분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즉 이 건물 구입한 100원은 수년에 걸쳐 비용으로 조금씩 인식을 하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이 건물 유형 자산이면 뭐다? 영업 목적으로 구입한 거니까 영업과 관련돼서 매년 쓰다 보니 가치 감소분이 일어났다. 그러면 얘 가치 감소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식을 해줘야 합리적인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될 테니 가치 감소분 비용으로 인정해 주자라는 거예요. 자, 가치 감소분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요소 3가지. 감가상각 대상 금액, 즉 얼마를 100원을 내용연수 몇 년 동안 만약에 내용연수가 5년이면 5년 동안 잔존가치 얼마까지 할 거냐? 요 3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잔존가치는 즉 뭐냐? 내가 5년 동안 이 건물 사용할 거야. 그리고 5년 후에 예상해 봤더니 이 건물의 잔존가치는 10이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 100원 전부 다 비용으로 인식할 필요 없겠지. 왜? 5년 뒤에는 10원이라는 가치를 받고 팔 수가 있으니까 이 차액 90원만 가치 감소분 인정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까지 할지, 얼마를 몇 년 동안 얼마까지 할지를 알아야 가치 감소분을 계산하겠다라는 거. 그럼 가치 감소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자라는 거예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겠다라는 거. 우리 36페이지 하단하고 있어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앞에 써놓으세요. 좀 유치하지만 36페이지 옆에다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는 얼마를, 내용연수에는 몇 년 동안, 잔존가치는 얼마까지 옆에다가 좀 유치하지만 써놓고 넘어갈게요. 책 37페이지 감가상각 방법. 제일 먼저 정액법부터 알아볼게요. 정액법은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지. 일정한 금액씩 가치 감소분을 인정하자. 느낌적으로 자 100원짜리 건물을 샀는데 잔존가치가 10이다. 얘 5년 동안 쓸 거니까 매년 동일하게 5분의 1씩 쓰자라는 거예요. 씩 보면 매년 균등한 금액을 감가상각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렇다면 느낌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얘 좀 합리적인 방법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 보통 건물이나 이제 기계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초기에 많은 양을 사용하고, 기계장치로 예를 들죠. 초기에 많은 생산량이 있을 테니 초기에 많은 양 사용하고 점점 더 사용량이 줄어들겠지. 그런데 사용하는 양은 초기에 많은데 비용은 매년 균등하게 발생이 된다?
합리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정액법은 약간 합리적이진 않은 방법이에요. 보시면 감가상각은 취득 원가에서 체크 동그라미 잔존가치를 차감한다. 즉 10원까지는 10원은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얘는 빼고 90만큼만 비용으로 인식을 하자. 내용 연수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매년 동일하게. 잔존가치가 중요해요. 감가상각에서는 잔존가치를 뺄지 안 뺄지 고민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자, 따라오세요. 두 번째, 정률법. 정률법은 매년 일정한 비율대로 감가상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먼저 보시면 장부가액에서 상각률을 매년 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부가액은 뭐냐? 앞에서 배웠죠. 취득원가에서 밑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장부가액이다. 그렇다면 이 장부가액 매년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감가상각 하다 보면 이 장부가액 커져요? 작아져요? 매년 작아지겠지. 왜? 매년 감가상각을 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매년 커지겠지. 그렇다면 이 장부가액은 매년 작아지겠지. 장부가액이 작아진다. 상각률은 일정한데 장부가액이 매년 작아진다. 그렇다면 초기에 많은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점점 갈수록 감가상각이 작아지겠지. 즉 밑줄, 우리 밑줄을 세 번째 줄, 정률법은 초기에 많은 감가상각비를 인식함으로 가속상각법이라 한다. 초기에 많은 비용, 즉 많은 금액의 감가상각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즉 가속이라는 게 점점 빨라지는 거죠. 대신 감가상각에서는 초반에 많은 비용을 인식하고 점점 낮게끔 가는 것을 가속상각법이라고 해요. 처음에 빨라졌다가 점점 낮아지는 거, 가속상각법. 해서 초기에는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이 되고 후기에는 감가상각비가 적게 계상이 된다. 예, 두 줄 묶어서 기억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 정액법과 정률을 보시면 선생님, 왜 정액법은 잔존가치를 차감하는데 정률법은 왜 잔존가치 차감 안 하나요? 잔존가치 감가상각의 기본 요소잖아요. 왜냐? 우리가 시험에서는 상각률을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상각률을 계산할 때 산식에 잔존가치가 반영이 되게끔 산식이 반영이 돼요. 그러니 별도로 차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상각률 자체에 잔존가치가 포함이 된 상각률이기 때문에. 뒤에서 우리 예제로 볼 건데 이 예제 보시면 이 상각률 때문에 잔존가치까지만 상각이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정액법과 정률법의 가장 큰 차이는 잔존가치를 차감하냐 차감하지 않느냐. 차감하지 않는다. 정률법은 왜? 상각률에 잔존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잔존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자, 정률법 보셨고 다음에 연수학계법. 연수학계법은 뭐냐? 어떻게 보면 연수학계법은 비율대로 정률법과 비슷해요. 자, 산식을 보시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했다. 잔존가치를 차감하고 얘를 매년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비중을 달리하자라는 거예요. 자, 내용연수의 합계 만약에 3년짜리면 3년 동안 감가상각을 할 거면 1년, 2년, 3년 총 1년과 2년과 3년 1, 2, 3 더한 다음에 첫 해에는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첫 해는 3년 남았으니까 3년, 두 번째에는 2, 세 번째 연도에는 1, 이런 식으로 첫 해에 비중이 더 크겠죠. 첫 해는 6분의 3, 두 번째에는 6분의 2, 세 번째는 6분의 1이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가속상각법 중에 하나예요. 가속상각 하나, 가속상각 하나, 가속상각 두 번째 나왔죠. 다만 잔존가치 차감한다라는 거. 왜? 얘는 상각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잔존 가치가 반영이 안 됐을 테니 잔존 가치를 차감한다. 이중체감법은 얘는 정률법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되세요. 정률법도 빠른데 더 빠른 놈이 나타난 거야. 즉 장부가액에, 다시 할게요.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의 2배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떻게 보면 얘도 매년 동일한 비용을 균등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정액법과 일치한데, 얘보다는 2배 곱했으니까 좀 빠른 속도로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다른 것, 정액법과 달리 장부가액, 취득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금액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체감법은 정액법과 정률법을 섞어놓은 방법이라 할 수가 있어요. 해서 내용연수로 비용을 인식하기 때문에 잔존 가치를 차감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정률법이 포함된 계산법이기 때문에 잔존 가치 차감 안 하고 장부가액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 해서 잔존 가치를 차감하지 않는 방법은 정률법의 성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안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당연히 정률법은 본인이니까 안 하고, 여기 이중체감법, 정률법의 성격이 약간 들어가 있으니 뭐가 들어가 있다? 장부금액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 얘도 잔존 가치 차감 안 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뒤에 예제 문제로 한번 볼 건데, 예제 문제 보기 전에 38페이지 내용 좀 보시고 넘어갈게요. 38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내용은 생산량 비례법인데, 38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있는데, 얘는 감가상각을 생산량 비례로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첫 해에 총 예상으로 생산량, 이 기계장치 가지고 내가 총 한 만 개는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는데 첫 해에 몇 개 생산했다? 5,000개만 생산을 했어. 그러면 생산량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반 했으니까 반만큼 100원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총 10,000개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둘째에는 2,000개 만들었네. 그럼 10,000분의 20원만큼 비용으로 인식하자. 생산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인식을 하자라는 생산량 비례법이죠. 어떻게 보면 얘가 제일 합리적이겠지. 기계장치라면 얘가 제일 합리적이죠. 사용한 만큼, 성과가 있는 만큼 비용으로 인식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상 생산량 또는 예상 조업도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인식하는 방법, 생산량 비례법 보셨고, 9번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 이제 유형자산을 취득했다. 그 이후에 설치 이후 발생된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기장치를 사면 수선을 할 수도 있고, 건물을 샀으면 건물 수선, 외벽이 무너졌으면 외벽 공사도 하고, 추가적으로 우리 건물에 없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런 경우 이런 비용 어떻게 구분할지 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건물을 외벽을 공사하는 경우 또는 건물 내부에 에스컬레이터를, 우리 건물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외부 공사 비용 또는 에스컬레이터 비용을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할지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을 할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얘는 별표 치세요. 이 내용을 구분하는 내용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얘는 별표 치시고, 자, 우선 필기 먼저 할게요. 자본적 지출은 느낌적으로 좋아지게 만드는 걸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것을 수익적 지출이라 해요. 자, 보시면
자산의 가치와 내용 연수를 증가하게 엘리베이터나 냉난방 이런 것들 우리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는 거야? 아니야. 우리 건물을 더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얘네들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로 하면 수익적 지출과 뭐가 다르냐? 밑줄. 자산가액에 가산한다라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은 회계 처리를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즉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냉난방 시설 또는 피난 시설 좋아지게 하는 것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얘 건물가액에 가산해라. 건물가액에 이만큼 건물가액을 늘려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수익적 지출, 우리 건물에 유리창이 깨지고 건물이 외벽이 무너졌어. 이거 공사해야겠지. 그러면 이런 비용들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수익적 지출로 봐라. 벽에 도장, 파손된 유리 대체, 벨트 대체 등 외장 복구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것들은 얘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해라. 수익적 지출이라면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해당 내용들 다 금액을 주는 거야. 엘리베이터 설치 금액 100원, 뭐 피난시설 200원, 파손된 유리 대체 100원 주고 묻겠지.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는 금액은 얼마인가? 그렇다면 뭘 묻는 문제예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묻는 거겠지. 그렇게 나올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낼 것이고. 그래서 이 내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는 예시를 보시면서 암기도 해주시고 느낌적으로 좋아지는 건지 어쩔 수 없는 건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지면 자본적 지출, 어쩔 수 없으면 수익적 지출. 자, 38페이지 하단 유형자산의 제거, 얘는 넘어가도록 할 텐데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기분이 좋고 나쁨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영업의 비용이다. 책의 38페이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처분 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처분 손실로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한다라는 거 밑줄 치시고 개정 과목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제 문제 13번으로 감가상각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감가상각 하는 거 볼 텐데 결국에 감가상각한 3년 동안 해당 내용 연수 동안 감가상각한 금액이 동일하다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방법은 다르지만 총 인식한 감가상각 비용은 감가상각 누계액은 동일하다라는 거 한번 같이 보시자라는 거예요. 자, 3대 요소 기계장치 100원, 100만 원 얼마를 몇 년 동안? 3년 동안 얼마까지? 잔존가치 10만 원까지. 기본 요소 다 파악이 되셨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큰 그림을 보자라는 거예요. 정액법, 정률법, 그리고 연수학계법. 보시면 정액법은 매년 동일하죠. 그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얼마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100만 원이다? 아니겠죠. 우리 첫해 X1년에 취득가액에서, 정액법은 취득가액에서 뭘 뺀다? 그렇죠. 잔존가치 빼야지. 왜? 상각률이 아니잖아. 매년 동일한 금액 하니까 잔존가치 빼주고 얘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분의 1씩 감가상각 해준다. 금액 얼마? 30만 원씩. 두 번째 해도 동일하겠지. 매년 균등한 금액이니까 둘째 해도 동일하게 30만 원. 세 번째 해도 감가상각 금액 30만 원 해서 총 얼마? 90만 원 감가상각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보시면
우리 100만 원 감가상각한 거 아니라 잔존가치 10만 원 제외한 나머지 90만 원 다 감가상각했다라는 거예요. 회계 처리 보여드릴게요. 자, 정률법. 정률법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 뭐다? 장부 금액. 잔존가치 차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첫 해 장부 금액 얼마예요? 그쵸, 순수하게 100만 원이죠. 왜? 아직 감가상각 한 거 없으니까. 여기에 감가상각률, 상각률은 아마 시험에서 주어질 거예요. 시험에 나온다면. 그렇다면 0.536 곱한다. 금액은 53만 6천 원. 그럼 두 번째 해. 두 번째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뭐다? 장부 금액. 얼마? 그래요. 100만 원에서 우리 얼마 감가상각했어? 그쵸? 53만 6천 원만큼 했지. 그러면 100만 원에서 53만 6천 원 빼야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 여태까지 감가상각을 한 누계치. 첫 해니까 얘 하나밖에 없죠. 얘 차감한 나머지를 가지고 다시 상각률을 곱한다라는 거예요. 얘가 뭐다? 장부금액이다.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한 금액, 장부금액 기준으로 상각률을 곱한다. 금액은 얼마죠? 248704. 답 참고하세요. 248704다. 그럼 마지막에 세 번째 연도에는 1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다? 그렇죠. 53만 6천 원과 248704 더한 금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이겠지. 첫 해에 감가상각 한 금액, 두 번째 감가상각 한 금액 합치면 감가상각 누계액, 여태까지 감가상각 한 금액은 784 여기에 다시 상각률을 곱한다라는 거예요. 0.536을. 그러면 금액이 115296 된다. 답안지 참고하시고. 그렇다면 536000 248704 115296 다 더하면 얼마다? 90만 원 된다라는 거예요. 총 90만 원 감가상각했다. 더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90만 원 떨어지지. 왜? 이 상각률 자체에는 잔존 가치가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 정액법도 3년 동안 감가상각한 금액은 90만 원, 정률법도 3년 동안 감가상각한 금액 90만 원. 다만 정액법은 균등하게, 정률법은 첫 해 많이, 두 번째 좀 적게, 세 번째 적게 해서 첫 해 많이 감가상각하는 가속상각법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뭐다? 그쵸, 잔존가치 차감하겠지. 잔존가치 차감 안 하는 거는 정률법이랑 이중체감법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첫 해에 100만 원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못 뺀다? 그쵸, 잔존가치 10만 원 차감해야지. 어떻게? 어떤 비율로? 3년 동안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중에 첫 해는 3의 비중을, 두 번째에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중에 2의 비율로, 세 번째에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연수합계법 중에 1의 비율로 감가상각을 각각 인식하시면 답에 나와 있는 45만 원, 30만 원, 15만 원이 돼서 기가 막히게 얘들의 합은 얼마? 90만 원이 되겠다라는 거. 즉 연수합계법도 결국에는 90만 원을 3년 동안 감가상각 비용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 다만 초기에 45만 원, 두 번째에 30만 원, 15만 원 초기에 많이 하는 가속상각법이다. 얘도 만약에 5년이라면 5년,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중에 첫 해는 5년, 둘째는 4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계산 한번 따로 지워서 전체적으로 그림 그려보시고 해보실게요.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 어떻게 오고 대변에 어떻게 오냐면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을 인식해야 하니 비용의 증가 어디? 그렇죠. 차변. 감가상각비 비용의 증가니까 수익과 비용은 변태적이라 기분이 나쁘면 차변의 비용의 증가로 차변에 왔고 얘를 모아두는 계정 과목 계속 봐왔던 감가상각 누계액 얘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라는 거 해서 비용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얘를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되셨죠? 우리 40페이지 넘어갈 건데 40페이지 무형자산 하기 전에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책 74페이지 36번 책 74페이지 36번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풀어봐요. 자, 풀리나요 이제? 같이 보시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것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했다. 우리 경리가 수익적 지출, 즉 뭘로? 수익적 지출은 무엇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렇죠.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 즉 자산의 증가로 회계 처리했대. 그러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보시죠. 동그라미 1. 단기순이익이 과대 계상이 된다. 단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가 단기순이익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랬죠. 그렇다면 비용이 지금 과소 계상이 됐죠. 비용으로 했어야 되는데 자산으로 처리했어. 그럼 비용은 적게 처리가 됐겠지. 비용이 적어지면 단기순이익은 많아지겠지. 단기순이익은 과대 계상이 된다. 맞는 말이고 2번 현금 유출액이 과대 계상된다. 현금 유출액이랑은 상관이 없겠죠. 현금 유출액은 동일하겠지. 내가 돈 나간 거 얘로 비용으로 처리할지 자산으로 처리할지 문제지 돈 나간 것은 있는 기정사실이니까. 답은 2번이시고 자본이 과대 계상이 된다. 자본은 단기순이익과 같은 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과대 계상이 되면 자본도 과대 계상이 된다. 자본 가서 정확하게 설명드릴 거고 느낌적으로만 자본은 단기순이익과 같은 편이다. 수익과 같은 편이다 라는 거 맞고 자산이 과대 계상이 된다. 맞죠? 비용으로 인식했어야 되는데 자산으로 인식했으니까 자산은 과대 계상이 됐겠지. (75페이지) 문제 75페이지 문제 37번이죠. 37번 75페이지 문제 37번 유형 자산의 취득원가 구성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설치 기준으로 위에 것으로 분류된 것은 취득원가의 가산, 아래에 분류된 것은 취득원가의 빼라 라고 표시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보실게요. 동그라미 1. 유형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국공채의 매입가격 제가 오답으로 출제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출제가 된 부분이에요. 자, 유형 자산과 취득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국공채의 매입 가격이 아니라 국공채의 매입 가격과 뭐의 차이? 그렇죠. 현재 가치의 차이가 자산의 취득원가에 들어간다는 거지. 국공채의 매입 가격이 아니라 매입 가격과 국공채의 현재 가치의 차이를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답은 1번이 틀린 거고 동그라미 2. 설치 장소를 준비하기 위한 지출 설치 이전이니까 취득원가에 가산 취득과 관련 제세공과금 취득 이전이니까 당연히 취득원가 운반 비용도 설치 이전에 발생된 거니까 취득원가에 가산 느낌 오셨죠? 자, 우리 무형자산 할 건데 무형자산 오늘은 약간의 맛만 보고선
넘어갈게요. 좀 수강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집중력이 흐려지긴 하죠. 그래서 무형자산은 중요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나오면 이론 문제로 나오니까 대략적인 나올 부분만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형태가 없겠지. 유형은 형태가 있는 것, 무형은 형태가 없는 것. 자, 내용 보시면 동그라미 1.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동그라미 1.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동그라미 2.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을 무형자산이라고 한다.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얘는 유형자산과 동일하죠. 그렇다면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식별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분리가 가능하고 계약상 권리, 책 보시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 권리로부터 발생이 된다라는 거.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결국에 내가 우리 회사와 별도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회사와는 별개로 판매하거나 양도가 가능하다는, 분리가 가능하다면, 즉 우리 회사와 별개로 거래를 관리할 수가 있다면 분리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책 밑줄 40페이지 중간에 식별 가능성의 기업 분리 가능.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분리 가능하다라고 한다. 자, 그럼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은, 즉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 우선 밑줄 먼저 걸게요. 책 통제 가능. 첫 번째 줄,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그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내가 다른 사람과 우리가 개발한 특허권이 있어. 이 특허권은 온전히 내 것이야. 그러니 제3자가 A라는 사람이 야, 그 특허권 좀 내가 쓸 거야. 네 허락 없이 나 쓸 거야. 이렇게 되면 이 특허권 사용에 대한 소송을 걸 수가 있겠죠. 걸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특허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타인이 나의 특허권을 사용하고 싶다면 야, 그거 나한테 사용료 줘. 그래야지만 너한테 사용하게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즉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경제적 효익은 우리 회사의 영업적으로 수익과 관련된 효익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 해서, 무형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면 무형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무형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좀 보자. 영업권, 간단히 말해서 영업권은 우리 권리금, 쉽게 말해 권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장사를 시작할 거야. 식당을 할 건데 이전에 A라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해서 A야, 나 이 자리에서 내가 장사할 때께 너 나한테 팔고 넘어가. 그럼 A가 그냥 가겠어요? 야, 내가 이 장소에서 이 가게를 키우고 가치를 키워놨는데 일반적인 금액 가지고는 안 돼. 내가 키워놓은 기업의 가치만큼은 더 받아야겠어. 즉 권리금 더 받아야겠어.
영어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A가 키워놓은 영어권에 대해서 영어권을 B 내가 구입했다 라고 하면 이 가치는 인정해 줄게. 그런데 A가 없이 내가 처음부터 B라는 가게를 처음부터 키운 거야. 맨 땅에 헤딩 처음부터 키워가지고 내부적으로 이 가치가 인정이 된 거지. 근데 이 가치는 나만 인정한 거야. 아직 남이 이 가치를 살지 말지 판단도 안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 이거 그래 장사 잘했어. 장사 잘했고 이만큼 같이 띄운 거 잘했어. 그런데 이거 너만의 생각이니까 아직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마 라는 내용이에요. 위에 보시면 자, 영어권은 밑줄 영어권은 유상으로 외부에서 매입한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 가능하고, 즉 A한테 돈 주고 사온 권리금만큼만 자산으로 가능하고 자산으로 인식이 가능하고, 내부적으로 창설된 영어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즉 내가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해서 키운 우리 회사의 가치 증가분은 아직 실현된 게 아니잖아. 나만의 생각이니 이거 자산으로 인식하지 마 라는 소리예요. 해서 내부적으로 창설된 영어권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식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얘 별표 치세요. 얘도 시험의 문구의 하나로 무형자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나오겠지. 영어권은 외부에서 구입한 금액은 당연히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어권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OX, X겠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어권은 아직 식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지금 뒤에 우리 무형자산의 종류를 좀 더 볼 건데 좀 수업 시간이 길어졌으니 우리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에 무형자산 세부적 나머지 있는 것들 조금 더 알아보고 자산, 비유동 자산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무형자산 나머지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